창밖에선 겨울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의 병원, 복도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죠. 제 이름은 윤혜숙 올해 67이에요. 남편은 1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제 삶에 남은 건 단 하나 아들 정우성 35. 이 아이는 제 전부였고 제 삶의 이유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우성이는 전날까지 강원도 출장이라 연락도 못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심장이 이상하게 철렁했어요. 윤혜숙 보호자분 맞으시죠? 전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떨렸고 전 얼떨결에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얀 형광등이 번들거리던 복도. 벽시계가 눈에 들어왔는데 초침이 이상하게 느리게 움직였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 선생님의 그 말, 그 다음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는 풀려서 벽에 기댔어요. 무서운가? 입에서 나온 건 오직 그 말 한마디. 그 애는 정우성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날 새벽 세상을 떠났어요. 서울 외곽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였다고 했죠. 오메이트 이틀 후면 결혼 1주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장례식장은 조용하면서도 깊은 통곡으로 가득했어요. 검은색 한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 차례로 조문을 왔지만 제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관 앞에 서 있는 제 아들의 부인 강지은 29. 하얀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채로 무릎 꿇고 우성의 사진을 끌어안고 있던 그 모습. 누구도 그 슬픔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아이를 품에 안았죠. 둘이서 울기만 했어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겨우 11개월.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시작한 신혼이었는데 이렇게 끝이라니.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우성의 방 문을 열었어요. 침대 위에 접힌 셔츠 책상 위에 남겨진 머그잔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빛조차 슬퍼 보였죠. 방 안 공기가 꽉 막혀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며칠 아니 몇 주가 지나도록 집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어요. 지은이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고 전 혼자서 매일 제사를 지내는 듯이 우성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죠. 어느 비 내리는 저녁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지은이 이름이 떴을 때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 뵙고 싶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목소리 평소보다 훨씬 떨리고 작았죠. 무슨 일이냐는 말도 없이 전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익숙한 다방 우성이 자주 데려가던 홍대 근처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지은이는 평소보다 더 창백했지만 눈빛엔 묘한 빛이 있었어요. 입술을 떨며 주황빛 감귤차를 두 손으로 꼭 잡고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우성이 아이예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말은 천둥처럼 심장을 때렸고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니 진짜 우성이 아이 맞니? 지은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눈물방울이 차잔 위로 똑 떨어져 넣었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던 걸 기억해요. 비 온 뒤 하늘처럼 제 마음속에도 한 줄기 햇빛이 비쳤어요. 지은이 뱃속에 제 손자가 있다니, 우성이 떠났지만 남겨진 생명이 있다니, 그 사실 하나로 저는 다시 숨을 쉬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우성이야, 네가 떠난 자리에 새 생명이 오고 있단다. 그렇게 속삭이듯 말하며 손에 사진을 꼭 쥐고 있었죠. 기억 속에선 우성이 웃고 있었어요. 대학생 때 지은이를 처음 데려왔던 날 수줍게 제 앞에서 엄마 이 사람이야 했던 장면이 떠올랐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서랍 속 메모지와 펜을 꺼내 들었어요. 지은이를 위한 방을 다시 꾸며야 했거든요. 몇 년 동안 거의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 우성이 예전엔 책 읽던 그 방이요.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니까 임산부에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창틀을 닦고 커튼을 바꾸고 따뜻한 색감의 이불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화기 너머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지은아, 힘들 텐데 혼자 지내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니? 혼자서 임신 기간을 보내기엔 너무 외롭고 위험할 수도 있어. 내가 곁에 있어주고 싶어.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보자.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 아이의 망설임이 이해됐어요. 요즘 젊은 애들답게 자립심이 강하고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걸 싫어하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은 후에도 계속 방을 정리했어요. 옛날에 우성이 쓰던 스탠드를 닦고 책상 위엔 라벤더 향초를 올려두었죠. 이 작은 공간이 지은이에게 쉼터가 되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지은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 집으로 갈게요.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결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싱크대를 닦고 고구마를 찌고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어요. 방에 새로운 쿠션을 더 놓고 작은 서랍장 안엔 산모용 비타민을 넣었죠. 지은이가 도착했을 때 손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그 애를 맞이한 순간 저는 마치 집 나갔던 가족이 다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애 어서 와. 이 집은 원래 내 집이야.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지은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눈 붉어졌어요. 지은이는 방에 들어가 짐을 정리했고 그날 저녁 우린 함께 된장찌개를 나눠 먹었어요. 식탁 위엔 따뜻한 불빛이 비쳤고 간만에 집안에 사람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며칠이 지나자 우리 둘은 자연스럽게 일상을 함께하게 됐어요. 아침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미역국에 소고기 넣고 끓이고 지은이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에 앉았죠. 어머니, 저 오늘 병원 예약 있어요. 그래, 같이 가자. 혼자 다니면 불안하잖아. 그렇게 병원에 함께 가는 날도 많아졌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면 저는 다른 산모들과 보호자들을 둘러보곤 했죠. 어떤 가족은 남편과 함께 왔고 어떤 가족은 친정어머니가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은이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죠. 지은아, 우성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너 옆에서 손잡고 있었겠지. 네, 어머니.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우린 그렇게 서로 기대며 잃어버린 사람의 빈자리를 함께 안고 살아갔어요. 어느 날 저는 인터넷으로 아기용품을 잔뜩 주문했어요. 기저귀 턱받이, 소형 유모차, 일본산 순면 손수건까지. 택배 상자가 하루에 몇 개씩 쌓이자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직 몇 개월이나 남았어요. 벌써 이만큼이나. 너무 이르다고 아니야. 나는 하루하루가 기다려져. 내 손주니까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지. 집안엔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우성이 없던 시간들이 이제는 조금씩 따뜻함으로 채워지고 있었죠. 저는 매일 밤 우성이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우성이야, 네가 떠났지만 너의 아내와 아이가 엄마에게 다시 숨 쉴 이유를 줬단다. 고마워, 내 아들. 그렇게 지은이와 저는 한 지붕 아래에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안정감이 생겼죠.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요. 아침엔 제가 먼저 일어나 찬물을 끓이고 된장국을 준비해요. 지은이는 배가 불러올수록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졌지만 아침이면 꾸벅꾸벅 졸면서도 식탁에 나와 앉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시금치 무침이네요. 응, 철분 많다 해서 일부러 준비했지. 그렇게 작은 대화들이 이 집의 하루를 채워주었어요. 하루는 지은이가 방 청소를 하다가 책장에 꽂힌 사진첩을 꺼내왔어요. 우성이 어릴 적 사진부터 가족여행에서 장난치던 모습까지 지은이는 사진을 넘기며 소리 없이 웃었고 저는 마음이 조금 아려왔어요. 이 사진, 우성 씨가 여름 휴가 때 찍은 거죠. 그래, 그땐 아직 고등학생이었어. 대천 해수욕장에서 바닷물 무서워서 튜브 꼭 끼고 놀던 애였지. 사진 한 장 한 장이 추억의 조각처럼 살아 움직였고 그 조각들을 지은이와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어요. 그날 저녁엔 제가 손수 만든 유자청을 따뜻한 물에 타서 건넸어요. 목 관리도 해야지. 아기에게 좋은 향도 되고. 지은이는 그 컵을 양손으로 꼭 잡고 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가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사랑하는 며느리를 보며 이 아이는 이제 나와 같은 가족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후엔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가는 날이었어요. 병원은 강북의 대형 종합병원이었고 의료진도 믿을만하다고 알려진 곳이었어요. 제가 예약을 도와줬죠. 그날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다른 임산부들과 그 보호자들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 친정엄마와 함께 온 딸 그리고 우리 둘 손을 꼭 잡고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조합이 흔치 않다는 걸 알지만 주변 시선보다 소중한 건 지은이 뺨에 내려앉은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의사는 웃으며 말했죠. 아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산모도 건강하고요. 지은이는 안도의 숨을 쉬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 우린 잠시 병원 근처 전통 찻집에 들렀어요. 창밖엔 살짝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실내엔 은은한 대추차 향이 감돌았죠. 어머니 요즘 들어 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래 혼자 아니야. 너와 아기 그리고 나? 우리는 가족이야. 그 말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어차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심이 스쳐갔어요. 지은이가 전화기를 자주 숨기는 듯한 모습, 어느 날은 약속 없이 늦게 들어온 날, 그리고 가끔씩 배를 쓰다듬으면서도 어딘가 딴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혜수가. 너 지금 너무 예민한 거야. 우성이 떠난 슬픔이 너를 의심쟁이로 만든 거야. 그렇게 생각을 접으려 했죠. 하지만 그 평온한 날들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다음 정기검진을 위해 같은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지은이는 먼저 안으로 들어가고 저는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한 젊은 간호사가 제 옆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아주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며느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간호사는 사라지듯 걸어 나갔어요. 전 눈을 크게 뜨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려왔어요. 지은이는 방금 전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 아기 손가락이 보였어요. 어머니 하고 웃었는데 그 미소 뒤에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듯한 기분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가시는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았지만 걸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찌릿찌릿했고 결국 그날의 속삭임이 자꾸 머릿속에서 되풀이됐죠. 조심하세요. 며느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냥 지나치듯 던진 말이라 하기엔 그 목소리는 너무 진지했고 그 눈빛엔 분명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냈어요. 지은이도 예전처럼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저에게 따뜻한 유자차를 건넸고 밤이면 태교 음악을 틀어놓던 제 방에 들어가 조용히 쉬었죠.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순수하게 그 미소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 안에서 마치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병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간호사 명단도 알려주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말로 일관했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 마음이 불안해요. 그날 저에게 말을 건 간호사분과 잠깐만이라도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부탁입니다. 저희 가족 일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간절함 때문이었을까요? 몇 번의 통화 끝에 병원 쪽에서 조심스럽게 한 통의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 번호로 문자를 보낸 지 30분쯤 지나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간호사 김미나입니다. 그날 말씀드렸던 분 맞으시죠? 죄송하지만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직접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든 좋습니다. 그럼 병원 근처 인사동에 있는 찻집 괜찮을까요? 좋아요. 곧 나갈게요. 지은이에게는 예전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대고 서둘러 외출복을 걸쳐 입었어요. 심장은 이미 진작부터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땀이 차기 시작했어요. 찻집에 도착했을 땐 약속 시간보다도 10분이나 빨랐죠. 하지만 제겐 그 10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작은 종이등 아래서 차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평온해 보였어요. 그 평온함 속에서 저만 세상의 모든 불안을 등에 지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흰 간호복이 아닌 흰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은 모습. 단정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윤 아주머니.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병원에서 뵙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떨리는 손으로 잔을 잡았어요. 무서운 일이죠. 지은이가 뭘 숨기고 있다는 건가요? 아주머니 혹시 아시나요? 며느님 강지은 씨는 2년 전까지 저희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했다고요. 네. 처음엔 원무과에서 접수 업무를 하셨고 그 다음엔 병동보조로 옮기셨어요. 일은 성실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잠시 숨을 골랐고 저는 숨을 멈춘 채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분이 우리 병원장님, 지금의 병원 이사장님과 사적인 관계였다는 소문이 많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그저 입만 벌어졌죠. 저도 처음엔 그냥 소문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번 두 분이 병원 근처 식당에서 단둘이 식사하시는 걸 봤고 아예 퇴근 후 같은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지은이가 우리 우성이의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인 그 아이가 하지만 임신 중이에요. 제가 초음파도 받고 의사도 건강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며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말했어요. 하지만 미나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저는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모든 진료 기록과 영상 기록을 확인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은 씨의 임신 관련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사진도 있어요. 초음파 사진. 그건 다른 환자 기록을 복사해서 조작할 수 있어요. 의사 한 명만 협조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병원장이 관련되었다면요. 제가 무너진 표정을 하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진료 날짜가 적힌 지은 씨의 최근 기록, 진단 비임신 상태. 그건 며칠 전 바로 우리가 병원에 같이 간 날이었어요. 같은 날, 같은 병원, 같은 시간. 그런데 다른 진실.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고 제 눈은 흐려졌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 드리는 게 너무 마음 아팠지만 저희 엄마도 예전에 사람 믿었다가 큰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 아이의 말이 끝났을 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단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이는 방에서 아기 용품을 정리하며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턱받이 어때요? 요즘엔 다 유기농 천이라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의 웃음이 이제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아도 머릿속엔 초음파 사진과 진료 기록이 번갈아 떠오르고 지은이의 웃는 얼굴과 미나 씨의 진지한 눈빛이 겹쳐졌어요. 혹시 정말일까?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겸이지? 하지만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제 안의 직감은 고개를 젓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식탁에 국을 끓이고 밥을 차리면서도 손이 자꾸 멈칫거렸어요. 지은이는 여느 때처럼 태연하게 식사를 했고 오늘 병원 근처에 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그래 다녀와. 오늘은 나도 약속 있어. 저도 함께 연기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제 마음도 툭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애가 나가고 한참 뒤 저는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지은이의 방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덜덜 떨려서 문고리를 잡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혜수가 이건 엿보는 게 아니야. 진실을 확인하는 거야. 너무 늦기 전에 네가 지켜야 해. 작게 속삭이듯 말한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방은 예상보다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엔 태교 관련 책들 침대 옆엔 병원에서 받은 것처럼 보이는 임산부 비타민이 놓여 있었죠.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검은색 노트 하나가 눈에 띄었죠. 표지는 단순했고 첫 장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어요. 월 1, 3개월째. 아직은 의심하지 않음. 초음파 사진 준비 완료. 의료진 협조비 추가 요청 예정. 순간 제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 노트는 임신 기록이 아니었어요. 가짜 임신을 위한 계획서였던 거예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차마 믿기 힘든 문장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시어머니 반응 긍정적. 고급 유아용품 구매 시작. 매달 300만 원 이체 완료. 수신자 김오우 이사장. 병원 기록 은폐 협조비 명목.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숨이 막히고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흔들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은 또 하나의 봉투엔 제가 지은이에게 선물했던 각종 물건 리스트와 금액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진척도 80%. 부동산 명의 이전 언급 시작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지은이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가족이라 믿었는데 그 사실이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어요. 눈물을 닦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와 메모들을 조용히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는 반드시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 후 모든 물건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방을 나와 문을 닫았어요. 문이 탁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안의 신뢰도 완전히 닫혔죠. 그날 밤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장병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 사망 후 상속 문제를 도와준 사람이었죠. 장 변호사님, 지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재산 문제는 아니고요. 이번엔 사람 문제입니다. 다음날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들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장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고 그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기획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 참았지만 이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납시사요. 그날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평소보다 더 파랗고 바람은 상쾌했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그날 오후 집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열면서부터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이제 이 아이와 마주할 때예요. 피할 수 없다면 피하지 말자. 나는 속았지만 더는 속지 않을 거야. 거실 탁자 위에 제가 지은이 방에서 발견한 자료들의 복사본을 차례대로 정갈하게 펼쳐두었어요. 검은색 노트에서 복사한 사진들, 이체 내역이 담긴 명세서, 그리고 병원 기록 캡처본까지 그 하나하나가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믿었던 것들이 모두 허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쇼핑백 몇 개가 들려 있었고 늘 그렇듯 해맑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오늘 진짜 덥네요. 시장에 들렀다 왔어요. 이거는 어머니 드시라고 산 복숭아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제 표정을 보며 살짝 당황한 듯한 눈빛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쇼핑백을 식탁 옆에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제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이리 와서 앉아보렴.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그 아이는 약간 긴장한 눈빛으로 다가와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는 손으로 천천히 복사된 서류를 가리켰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지은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 아이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어머니, 이건 어디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냐는 거야. 그 아이는 잠시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모든 무너짐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요. 저도 혼란스러웠고 우성이가 떠난 뒤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신한 척하면서 내 마음을 붙잡고 내 재산을 노린 거니?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어요. 처음엔
정말 그렇게까지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병원장님이 말했어요. 네가 임신 중이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병원장과 짜고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가짜 초음파를 보여줬니? 그렇게까지 했어. 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 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계속 말했어요. 제가 나빴어요. 정말 나빴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따뜻하셔서 점점 죄책감이 커져졌어요. 이제 와서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고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걸요. 지은아,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너를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가진 걸 나눠주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고, 네가 우성기의 아이를 품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너는 그 믿음을 이렇게 짓밟았구나. 지은이는 울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집 말고는 갈 곳도 없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짜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아이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가난을 용서할 수 있어. 실수도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계산된 거짓과 배신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고 거실 계단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늘 밤은 거실에서 잘게. 내일 아침 해 뜨기 전까지 짐을 싸서 나가거라. 그 말에 지은이는 비명을 지를 듯한 표정으로 제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뿌리쳤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우성기의 사진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우성이야, 미안하다. 네가 사랑했던 사람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그 말에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보단 단단한 결심이 함께 따라왔어요. 다음날 아침 창문 너머로 동업도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날보다 허전하고 고요했어요. 거실로 내려가 보니 지은이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책상 위엔 손바닥만 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만큼 따뜻한 사람은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제가 다 망쳐놓았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지은 드림? 그 글을 읽으며 제 눈껜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그건 지난밤과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우성이의 영적 옆에 올려두었어요. 우성가, 네가 사랑했던 사람 끝내 엄마 손에서 떠났구나. 하지만 이제 엄마도 조금은 편해지고 싶다. 며칠 동안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식탁에 앉아도 말할 상대가 없고 창밖을 봐도 대화 나눌 사람이 없었죠. 음식도 간단히 해먹고 말았고 텔레비전 소리만 방안을 메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띠링! 누구지 싶어 문을 열었는데 그곳엔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어요. 하얀색 니트를 입고 머리를 가지런히 묶은 채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와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는 그녀 김미나 간호사였어요. 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걱정돼서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죠. 미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잠깐, 실례지만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요. 저는 옆으로 비켜섰고 미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방 테이블에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거 어머니 드시라고 미역국 끓여왔어요. 오래 끓여서 국물 진하고 양파는 많이 안 넣었어요. 혈압 생각해서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미나야.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날 우리는 함께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눴고 긴 말은 필요 없었어요. 조용히 국을 뜨는 소리, 차를 따라주는 소리, 가끔 미나가 웃을 때 나는 작고 맑은 소리?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오래된 그늘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미나는 부엌 정리를 하면서도 계속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저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그래, 그랬지. 중학교 2학년 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후엔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공부하고 장학금 받아서 간호학과 다녔죠. 남들처럼 어머니한테 밥 얻어먹고 혼날 사람도 없고 그게 늘 부러웠어요. 저는 그 아이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긴 시간 속에서 다져진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누군가의 따뜻한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남이 아니라 정말 가족. 그런 게 제 꿈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때려다 그냥 조용히 그 아이의 손등을 감싸주었어요. 미나야,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땐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깜짝 놀라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요, 그 말 거짓말 아니죠. 그럴 리가 있겠니? 내가 늙어서 그런지 너를 보면 마음이 놓이고 따뜻해져. 그게 진짜 가족이지 뭐겠니? 그날 밤 미나는 집에 돌아가기 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퇴근하고 가끔 들러도 될까요?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매일 와도 좋아. 이 집은 네가 웃을 때 훨씬 밝아지거든.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매일 오후 작은 변화로 조금씩 채워졌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 빛을 받는 공간엔 미나의 발자국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엄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어요? 라는 말이 머무르게 되었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미나야라는 이름 대신 예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퇴근할 때마다 작은 간식이나 반찬을 들고 집에 들렀고 가끔은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오늘은 어떤 할머니께서 입원하면서도 고추장 꼭 챙기셨대요. 그거 없으면 밥 못 먹겠다고요. 그게 다 연세 드신 분들 습관이지. 나도 옛날에 멸치볶음 없으면 밥 안 먹던 시절 있었지. 진짜요? 그럼 내일 멸치볶음 해드릴게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제 마음은 한층 더 부드러워졌고 미나의 눈빛은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다음 주 일요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왜 어디 가자고? 아니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소개, 누구니?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끄럽게 저더니 부끄럽고 웃으며 말했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내과 전공인데 이름은 하진우 선생님. 어머니랑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처음 던지 싶다고 해서요. 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얼굴 한번 보자. 우리 딸이 만나는 사람이라면 엄마도 궁금하지. 그 주 일요일 저는 이른 오후부터 부엌에 들어가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는 고기 대신 버섯을 듬뿍 넣었고 진미채 볶음엔 견과류를 더하고 마지막으로는 간장 불고기를 따뜻하게 데웠죠. 미나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히 묶고 있었어요. 떨리니? 조금, 아니 많이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저녁 6시가 조금 넘어 현관벨이 울렸고 문을 열자 키가 크고 안경 너머로 선한 인상을 지닌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나 간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하진우입니다. 그 첫인상은 어딘지 모르게 편안했고 말투는 차분하면서도 성의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미나에게 늘 감사해요. 저 아이가 요즘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진우 씨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나 씨 덕분에 저도 많이 웃음이나 집초몸의 저만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을 땐 서로 어색함이 있었지만 진우 씨는 자연스럽게 병원 이야기, 환자와의 에피소드를 나눴고 그 속에선 의사이기 전에 사람으로서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겠다며 미나와 함께 주방으로 간 그는 접시를 닦으며 조용히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응? 정식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데워졌어요. 그래, 부를 사람 생긴 거니 얼마든지 부르렴. 그날 밤 진우 씨가 돌아간 뒤 미나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셨어요. 응? 정말 괜찮더라.
네가 저 사람 앞에서 편안히 웃는 걸 보니까 그게 엄마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야. 미나는 눈을 감고 제 어깨에 기대었고 저는 조용히 그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조금은 보상받는 듯한 고요하고도 찬란한 감정이 제 안에서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어요. 시간은 참 이상했어요. 아플 땐 멈춘 듯 느리게 흐르다가 행복할 땐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죠. 진우가 우리 집에 찾아온 이후로 미나는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밥을 지을 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죠. 저는 그 모든 모습을 그저 미소 지으며 바라봤어요. 이제야 내가 진짜 봄을 만나는구나. 진우는 매주 한두 번씩 집에 들렀어요. 같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도우며 조용히 그러나 성실하게 우리 삶에 스며들었어요. 그의 말투는 언제나 부드럽고 질문할 때도 웃을 때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했죠. 어머니 오늘은 손목 괜찮으셨어요. 기압이 낮은 날은 통증이 심하시다 했잖아요. 응? 네가 말한 스트레칭 따라 하니까 좀 낫더라. 정형외과가 아니라 내과 의사라 아쉽구나. 그럼에도 그는 늘 웃었어요. 아쉽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어느 날 미나는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진우 씨랑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론 놀랐고 한편으론 기뻤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미나야, 그 아이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그 사람은 제가 처음으로 괜찮은 사람이란 말 듣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다면 엄마도 반대하지 않아. 며칠 뒤 진우가 직접 찾아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미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고맙구나. 우리 미나, 가족이 없던 아이였어. 그런 애를 네가 지켜줄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되었어요. 미나도 진우도 화려한 걸 원하지 않았죠. 작은 예식장 하객은 병원 동료 몇 명, 동네 친구 몇 명. 그날 저는 우성이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어요. 하늘색 저고리와 연보랏빛 치마. 거울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우성이야, 오늘은 내 동생 결혼식이란다. 엄마 정말 오랜만에 웃는다. 결혼식 날 미나는 단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진우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예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함께 잘 살겠습니다. 저는 미나의 손을 잡고 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 딸과 내 사위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결혼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어있는 집이 이번엔 외롭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성이의 영정 앞에 앉아 한 잔의 차를 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떠난 뒤 세상이 멈춘 줄만 알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봄이 찾아왔단다. 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그리고 엄마도 이제 외롭지 않단다. 결혼식이 끝나고 미나와 진우는 잠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돌아온 후엔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매주 주말마다 어김없이 엄마 뭐 먹고 싶으세요? 라는 전화가 왔죠. 어느 날은 미나가 직접 만든 감자조림을 들고 왔고 또 어떤 날은 진우가 집 앞 약국에서 제 혈압약을 사다 주었어요. 어머니 약 드셨죠? 식사 후 30분 이내에 꼭 챙기셔야 해요. 그 말이 제겐 누구보다 따뜻한 안부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한 지 1년이 되어가던 무렵 봄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던 어느 오후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 되실 준비하셔야 해요. 순간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니? 네,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확실하대요. 이 아이, 진우 씨랑 저의 아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주예요. 그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렸고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뚝뚝 떨어졌어요. 우성이야, 엄마 드디어 아기를 안을 수 있게 됐단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마음속 깊은 곳까지 평온해졌어요. 새벽녘에 우성이의 사진 앞에 앉아 작게 속삭였어요. 아들아, 네가 떠난 그날 엄마는 다시는 웃지 못할 줄 알았단다. 하지만 어느새 너 대신 내 곁에 와준 미나가 엄마의 웃음을 되찾아줬고
진우라는 든든한 사람이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줬단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다시 아기를 안을 준비를 한단다. 그 아이는 네가 보낸 선물일지도 모르겠구나. 그 후로 집에는 다시 아기 울음 준비가 시작됐어요. 미나는 매주 산부인과를 다니며 건강하게 아기를 키워나갔고, 진우는 태교에 좋은 클래식 음악을 모아 USB에 담아 제게 주었어요. 어머니도 들으세요.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깊어갈 무렵 미나가 서울대병원 분만실에 들어갔고,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의 말에 진우는 눈물을 훔쳤고, 저는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며칠 후 손녀를 처음 안아본 순간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작은 따뜻함이 제품을 가득 채웠어요. 아가야, 어서 와줘서 고맙다. 네가 오기까지 정말 많은 날들이 있었단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가 널 위해 남은 생을 사랑으로 채워줄게.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정혜운이 되었어요. 뜻은 하늘이 내린 은혜. 정우성이 떠난 후 내게 다시 삶을 선물해준 존재.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기 사진을 우성기의 사진 옆에 올려두었어요. 우성아, 이 아이가 내 동생이자 내 마지막 희망이야. 이제 제 하루는 작고 따뜻한 손을 떠올리며 시작되고 미소와 함께 마무리돼요. 그리고 매일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상처는 지나가고 진심은 남는다. 가족이란 같은 피보다도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나는 이제야 진짜 알게 되었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슴 깊이 울리는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속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가족이 되었던 누군가가 있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가족이란 꼭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지켜주는 사람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이별도 겪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디선가 진심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존재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 밤 그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메시지 한 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가족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진심을 들려주세요. 혹시 마음속 깊이 묻어둔 사연이 있다면 오늘 이곳에서 꺼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이야기를 들려드린 저는 이 밤 다시 조용히 초를 켜고 또 다른 인연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